나는 자유가 무엇인지 안다. 길을 따라 똑바로 걸어라. 깊은 바다에는 가까이 가지 마라. 그런 그대의 말들은 뒤로 하고 왔다. 달빛은 온 거리를 비추고 어둠 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는 보석처럼 빛난다. 우연히 인간이라 불리며 여기 있는 나. 무엇을 두려워했던가? 무엇과 싸워왔던가? 이제 어깨를 누르는 짐을 벗어버릴 시간. 나에게 용기를 다오. 너그러워질 수 있는 용기를. 나는 자유가 무엇인지 안다. 나는 자유가 무엇인지 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사랑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솔방문고, 저는 박솔입니다. 잘 있었어요? 오늘은 피곤한 세상에서 벗어나 잠시 쉬어갈 용기에 대해 쓴 글을 읽어볼까 합니다. 정희재 작가의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 갤리온 출판에서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개정판이에요. 2012년에 처음 세상에 나왔답니다. 정희재 작가는 어쩌면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의 저자인데요. 10만 독자를 위로한 책이라고 써있더라고요.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문학 공부를 하셔서 그런지 그래서 서정성이 마구마구 느껴졌습니다. 작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나날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작가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조급증과 욕심으로 아무거나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읽힙니다. 다시 말해서 효율성과 생산성 그리고 경쟁의 논리가 모든 것을 압도하는 분위기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게으름을 피운다고 해도 사회가 강요하는 가치에 대해서 그런 것이지 스스로의 가치에 대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확실히 긋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읽었던 나는 파도에서 넘어지며 인생을 배웠다가 끌렸던 점을 생각해보고 또 요즘 제가 읽는 책을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면 조금 요즘 무기력한 건가 봐요. 대단한 경쟁의 장에서 애를 쓰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 경쟁이라는 단어가 약간 듣는 것만으로도 질린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요즘 제 상태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빨리빨리 나오지 않는 결과에 대해서 또 경쟁의 대열에 제대로 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조급증으로 나가 떨어진 게 아닌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있는 것 같아요. 저자는 따뜻하고 차분하게 제 옆에 앉아 있다가 가네요. 그리고 제가 좋아했었던 영화를 언급해서 정말 반가웠었습니다. 책 읽어 드릴게요. 우리들의 이야기와 책이 있는 곳, 여기는 솔방문고입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걷는다는 것. 경보라는 스포츠 종목이 있다. 정해진 거리를 빨리 걸어서 승부를 내는 운동이다.
경보에는 두 가지 중요한 규칙이 있다. 두 발이 동시에 땅에서 떨어지면 안 되고 몸을 지탱하는 쪽 다리를 굽히지 않고 쭉 펴줘야 한다. 그래서 경보 선수들이 빨리 걷는 걸 보면 엉덩이를 좌우로 흔들면서 춤추듯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경보에서 가장 힘든 건 좋은 기록을 내는 것도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도 아니다. 그건 바로 뛰고 싶은 욕구를 참는 거다. 뛰면 두 무릎을 자유롭게 구부렸다 펼 수도 있고 당연히 목적지에 훨씬 빨리 도착할 수 있다. 하지만 경보 선수는 뛰는 순간 실격한다. 가장 중요한 경기의 규칙을 어겼으니까. 정답과 꼬린 지점이 눈앞에 빤히 보여도 자신만의 보폭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과정을 생략하고 결론에 바로 도달하고 싶은 조급함을 참는 것. 인생은 경보 경기와 닮아 있다. 남들은 뛰어가고 날아가는데 나만 제자리 걸음 같을 때 내가 참가한 경기의 규칙은 조금 다르다고 내게 맞는 근육을 사용해 한 걸음 한 걸음 즐기며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충분히 지적이고 용감한 사람이 아닐까. 모두가 육상 선수처럼 마라토너처럼 뛰어야 하는 건 아니다. 내게 맞는 보폭, 내 근육에 맞는 걸음으로 가도 된다. 가다가 마음을 울리는 풍경, 차마 지나칠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면 삶의 신비와 접촉했음에 감동하고 기꺼이 어리둥절해 하면서 왜 우리는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걸까? 정토회를 이끌고 있는 법륜 스님이 군사 독재 정권 시절 공안 당국에 끌려가 고문받은 얘기를 들려준 적이 있었다. 고문받을 때 언제가 가장 무서운지 알아요? 전기 고문? 물 고문? 아니에요. 고문받는 순간보다 잠깐 쉴 때가 더 살떨리게 무섭습니다. 쉬는 동안 고문하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잡담을 나눕니다. 아이 성적이 안 올라서 고민이라는 둥, 퇴근하면 술 한잔 하자는 둥. 그런데 난 휴식이 끝나면 다시 시작될 고문에 대한 공포 때문에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일에 코를 박고 살아가다 막상 휴식의 순간이 다가오면 종종 스님의 말씀이 떠오르곤 한다. 진이 빠지도록 달리다가 모처럼 쉴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런데 달리는 데만 익숙해져 있다 보니 잘 쉬기는커녕 불안에 시달린다. 마치 다음 고문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고뇌하는 사람처럼. 책을 쓸 때면 내 생활 반경은 아파트에서 키우는 애완견만큼이나 좁아진다. 갇혀 사는 개들이 산책 시간을 기다리듯 나도 해질 무렵의 외출이 크나큰 낙이 된다. 대신 개들은 결코 하지 않는 일도 한다. 익숙해져 있던 유무선 네트워크를 잠시 뒤로 하고 손편지를 쓰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들숨과 날숨이 배와 등뼈를 타고 오르내리는 것을 느리게 지켜보는 것 따위의 일들을 하루하루는 규칙적으로 흘러간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은 산책을 나가지 않는다. 창밖을 통해 동네의 낡은 지붕들이 더 낡아가는 것을 본다. 커피를 내린 뒤 원두 찌꺼기가 담긴 여과지를 접시에 올려놓고 냄새를 맡기도 한다.
그리고 먼 대륙의 아스라한 흙냄새, 마른 햇빛 냄새가 내게 도착하기까지 여정을 상상하곤 한다. 작업하는 시기가 하필 봄꽃들이 튀밥 터지듯 펑펑 피어나는 봄날이나 단풍으로 산이 물드는 가을이면 괴롭다. 계절의 관찰자가 아니라 향유자가 되고 싶기에. 대신 속다짐만 늘어간다. 이번 작업만 끝나면, 이번 일만 무사히 마치면 정말 푹 쉴 거다.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재밌게 살 거다.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 그러나 이미 이 과정을 몇 번 거친 나는 알고 있다. 해야 할 일이 오직 휴식뿐일 때 정작 제대로 쉬지 못한다는 것을.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쉬고 있다고도 말할 수 없는 어중간한 상태로 시간을 흘려보내기 십상이라는 것을. 고등학교 교사인 지인이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준비하더니 올해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선발되어 안식년을 맞게 됐다. 지인은 유난히 아침잠이 많은 터라 평소 출퇴근해서 자유로운 나를 무척 부러워했다. 그러다 마침 소원을 이뤘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는가. 겨울방학이 끝나고 학교가 개학하던 날 전화를 걸어온 그이가 선언했다. 난 오늘 천천히 걸어 다닐 거야. 아주 천천히. 멀리 나갈 일이 있어도 자동차는 안 갖고 갈 거야.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천천히 다녀야지. 왜냐고? 다들 출근하는 날이잖아. 난 출근 안 해도 되는 첫날이거든. 하하하. 지인의 목소리에는 교사 생활 10수년 만에 자유로운 아침을 맞는다는 설렘과 활기가 가득했다. 지인이 천천히 평일 아침에 거리를 걸으며 자유를 만끽하는 상상을 해봤다. 갓 군 빵 냄새가 나는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신다. 거리에는 어디론가 바삐 걸어가는 행인들이 보인다. 하늘은 쌀뜨물을 엎질러 놓은 것처럼 하얗고 새들은 전깃줄에 앉아 햇볕을 즐기는 아침.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아침을 생각하니 내 마음도 두근거렸다. 진정으로 휴식을 갈망하며 준비해온 사람은 그 시간에 전념할 줄 안다. 잘 쉬는 것. 그 단순한 일에도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그이는 잘 안다. 일상이 품고 있는 만성적인 권태는 휴식의 시간이 왔다고 해서 그리 만만하게 물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 가고시마의 요론 섬은 휴대전화도 잘 터지지 않는 외딴 곳이다. 이곳에 두 여인이 도착해 여행 가방을 끌고 공항 로비를 나선다. 한 여인은 이 섬에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젊은 할머니 사쿠라 씨. 또 다른 한 명은 조용히 쉴 곳을 찾아 이 섬으로 처음 휴가를 온 중년의 교수이다. 일본 영화 안경은 이렇게 시작한다. 이 섬의 민박집 주인은 큰 간판을 내걸면 손님이 잔뜩 올 테니 이 정도가 딱 좋다며 손바닥만한 간판을 숨기듯 달고 있다. 그 덕분인지 손님이라고는 이 두 여인이 전부이다. 주인은 교수에게 초행길에 헤매지 않고 잘 찾아온 손님은 3년 만에 처음이라며 말한다. 재능이 있네요. 이곳에 있을 재능.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여인의 재능은 바닥을 드러내고 만다.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섬과 특별한 민박집을 예약한 것, 그리고 여행 시기를 사람들이 붐비지 않는 초봄으로 잡은 것까지는 분명 재능이고 행운이었다. 그런데 여인은 도무지 섬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아침마다 다소 곳이 무릎 꿇고 앉아 손님이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 아침 인사를 건네는 친절이 부담스럽다. 모래변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메르시 체조도 자꾸 자신이 만든 팥빙수를 먹어보라고 권하는 사쿠라 씨도 불편하기만 하다. 저는 됐습니다. 전 괜찮아요. 여인은 함께하자는 권유를 받을 때마다 경계심을 드러내며 정중하게 거절한다. 어느 날 아침 정갈하게 차린 아침 식탁에서 여인은 밥을 먹으며 묻는다. 오늘은 관광을 좀 해보려는데 어디 좋은 곳 있나요? 민박집 주인과 사쿠라 씨는 서로 마주보며 난감한 표정을 짓는다. 관광이요? 여긴 관광할 만한 곳은 없는데요? 그럼 여기 놀러 오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나요? 주인은 한참 고심하더니 답한다. 사색? 여인은 고개를 갸우뚱한다. 사색에 잠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바닷가와 민박집을 오가는 일상은 너무나 단조롭기만 하다. 여인은 밋밋하고 나른한 민박집을 벗어나 다른 숙소로 옮기려고 한다. 민박집 주인은 담백한 태도로 배웅하며 개성이 깃든 약도를 건넨다. 왠지 불안해지는 지점에서 2분 정도 더 참고 가면 거기서 오른쪽입니다. 라는 식이다. 섬 사람들은 그런 엉성한 약도만 보고도 의외로 잘 찾아간다. 왠지 불안해지는 지점에서 조금 더 가니 정말 갈림길이 나오고 그곳에서 오른쪽 길로 들어가자 목적지가 나온다. 그 약도는 효율과 합리, 계산의 틀을 벗어나 타인의 마음에 이르는 지도였다. 좌충우돌한 끝에 다시 처음에 민박집으로 돌아온 여인은 드디어 이 섬을 즐기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매일 아침 해변에 나가 바다를 바라보며 사쿠라 씨가 이끄는 체조에 참여한다. 민박집 주인의 만돌린 연주를 들으며 마시는 팥빙수를 먹고 비치색 바다를 바라보며 섬에 젖어든다. 그처럼 마음을 열고 타인과 자연 속으로 스며들자 지루한 것만 같던 섬 생활에 갑자기 활기와 자유가 넘친다. 영화는 진정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연습과 열린 마음 그리고 자신을 버리는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잔잔하게 보여준다. 휴식이란 자신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계로 훌쩍 점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것을. 가끔 영화 속 민박집 주인의 대사가 생각나곤 한다. 당신은 이곳에 있을 재능이 있군요. 과연 나는 이 지구에 머물 재능이 있을까? 그 재능은 어쩌면 집요하고 끈질기게 목표를 향해 내달리는가, 성공을 위해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가 보다는 지금까지의 내 방식을 버리고 세상의 아름다움에 젖어들 수 있는가로 판가름 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일의 성패가 아니라 제대로 쉴 수 있는지 여부로 말이다. 가만히 두면 마음은 금방이라도 계획과 근심의 세계로 달아날 것처럼 요동친다.
행복을 현 단계에 단단히 묶어두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쉬는 연습이 필요하다.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 요제프 슌페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경쟁을 벌여야만 하는 유일한 상대는 곧 시간이라고 말했다. 세상에 시간을 경쟁 상대로 삼다니. 인간이란 얼마나 무모하고 불행한 존재인지 후회와 슬픔, 극한의 피로에 이르러서야 마지못해 강제로 들이닥친 휴식을 받아들이는 운명이라니. 나도 한때는 빨리 더 빨리 하며 닥달하는 세상의 외침에 기가 죽어 조금이라도 쓸모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줄이려고 애써봤다. 분 단위로 촘촘하게 스케줄을 짜기도 하고 심지어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을 아껴보기도 했다. 벤저민 프랭클린 이래로 유행하기 시작한 자기관리 또는 시간관리라는 괴물에게 칭찬받으려면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았다. 때로는 지친 몸이 내지르는 비명도 못 들은 척 달렸다. 짧은 시간에 몇 생을 거치듯 인생을 다양하게 극적으로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나면 우울과 좌절, 불만족의 시간이 다가왔다. 얇은 표면만 얼어붙은 강물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롭던 날들. 그런 강제적인 근면과 피로의 시간에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실감이 날리 없었다. 때로는 우리 내면에서 울리는 정지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예상치 못한 실직이나 병을 얻어 마지못해 쉬어야 할 때가 그렇다. 이러다 영영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건 아닐까 불안해한다.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죄책감마저 느낀다. 어렸을 때부터 한가로운 것, 빈둥거리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선입관을 주입받고 컸기 때문이다. 열심이란 말을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열이 나도록 깊이 마음을 기울인다는 뜻이다. 바로 이 열심이 우리의 의식을 장악하는 이데올로기와 문화가 된 지 오래다. 이 문화에 저항한다고 해서 체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감옥보다 더 무서운 건 열외의 인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다. 우리는 살아도 너무 열심히 산다. 이 냉정한 신자유주의 경쟁사회에서 열심의 문화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은 두 부류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속세의 관습에 무관심한 보헤미안이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를 마음껏 누릴 만큼 부와 시간을 거머쥔 사람이거나. 이제는 안다. 결단과 용기만 있으면 입장할 수 있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의 세계가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질주하는 일상에 브레이크를 걸고 싶을 때면 장자를 펼쳐 아무 대목이나 읽는다. 무위의 철학, 무위의 효용성을 역설적으로 말해온 이 철학자를 나는 오래도록 사랑해왔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법을 안다면, 그리고 평화롭게 사는 법을 안다면 이미 덕이 완성된 것이다. 그냥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이 좋은 것이다. 장자는 말한다. 완벽한 삶을 갈망하며 자신을 몰아세우는 것 자체가 우주의 조화로운 생명 법칙에 반하는 일이라고.
그냥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이 좋은 것이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아름답고 힘찬 에너지를 느낀다. 이런저런 계산 없이 오롯이 그냥 존재하기. 몸과 마음의 힘을 빼고 하고 싶은 대로 놓아두기. 이것만 가능해도 이 지구별에 머무는 재능을 터득한 것이나 다름없다. 네, 멈춘다는 것. 주류의 가치에 정말 그런가 하고 의문을 던진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보이는 행복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행복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자. 이런 얘기로 들리네요. 늘 얘기하지만 좋은 얘기와 엄마의 잔소리는 늘 듣던 얘기기도 하고 다 아는 얘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매 순간 인지하고 또 하나라도 실천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오늘도 책 읽으면서 다시 되새기게 되네요. 뒷부분 보면은 무엇을 사든 끝내 외로웠다. 요 대목에서도 수많은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저도 공감했습니다. 물건을 사다 보면 어느 날 느끼는 문장이 있죠. 그리고 사랑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단락도 저는 참 좋았어요.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라도 애쓰지 않아도 사랑받는 느낌이 누군가에게서 왔을 때 그 느낌은 참 오래오래 동안 가슴 깊이 넣어두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책 다 읽고 났더니 드는 생각,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그 생각이 머리에 오랫동안 남네요. 영상 올리고 나서 청소를 좀 해야겠어요. 요즘에 무기력이 습관이 돼서 이제 점점 게으름으로 표정을 바꾸고 있습니다. 집에 이런 엄청 쌓여 있어요. 이러다가 집에 쓰레기 모으는 할머니처럼 될 판이네요. 저는 청소하러 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책 읽겠습니다. 좋은 책으로 다시 만날게요. 안녕 친구들.